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마지막 파트 좀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태양에너지 생성과 전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태양에너지 근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태양계 전체 질량 중에 99.8%라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체는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래서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형성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에너지를 형성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별이라고 그러죠. 네, 태양도 별이 맞습니다. 자, 태양의 나이는 약 47억 년이라고 총 수명은 약 100억 년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50억 년 정도는 태양이 더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양의 성분으로 가보시면은 수소가 92.1%를 가지고 있고 헬륨 7.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과 마그네슘, 철 등의 기타 원소들이 0.1%를 차지한다 나와 있고요. 이거는 약간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태양의 구조에 대해서 보시면은 자, 중심에서 또 핵, 그리고 복사층, 대류층 표면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표면에는 약 5800켈빈으로 자, 빛을 내는 광구라고도 한다고 나와 있고요. 뭐 대류층, 복사층, 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열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효율이 가장 낮은 것은 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효율이 가장 낮은 것은 복사 에너지다. 뭐 복사 에너지라고도 얘기해 주게 되는 거지만 이제 복사 에너지는 우리가 얘기를 조금 더 어렵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요.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복사 에너지다 라고 이제 우리 얘기해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낮은 것은 이제 전도라고 나와 있고요. 뭐 경우 복사와 대류를 통해 열을 전달하고 어떤 두물체가 만나 전달된 방식으로 태양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질량 결손과 에너지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핵방이 일어날 때 반응 전 핵의 총 질량이 반응 후에 생성된 핵의 질량보다 약간 크며 이 차이만큼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소 핵 융합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4개의 수소가 만나가지고 결국에 하나의 헬륨을 형성하게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물리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물리학 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에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얘네들의 이제 반응식 갖다가 제가 써드리자면요. 뭐냐면요. 원래 4개의 일반 수소가 반응을 해가지고요. 4, 2, 헬륨. 자, 헬륨이라는 이제 원소를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핵반응 전후에는요, 이게 좀 되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질량수와 전하량이 보존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질량수가 지금 4가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전하량이 이제 4가 돼야 되는 거 여기 2밖에 없잖아요. 그죠? 2개의 양전자, 2개의 양전자가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나오게 되는 말이 뭐냐면은요, 자, 반응 전이 여기겠죠. 그죠? 반응 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반응 전, 반응 후가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죠? 반응 전후 대비 질량이 어디가 더 크냐면은 여기가 더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총 질량, 여기에 있는 질량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기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질량에 대한 차이만큼 뭐가 된 거냐? 바로 에너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뒤에 이제 에너지가 형성이 되는 건데 우리 그 에너지를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질량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질량 결손 에너지라 그래서 이제 델타 MC 제곱이다 이렇게 써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델타 MC 제곱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M이 이제 질량이겠죠. C 제곱이 이제 빛의 속력, 광속의 제곱값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 전의 총 질량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약간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지 절대 수치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될 거는 바로 요 식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태양 에너지에 대한 순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은 태양 에너지 일부는 구름과 지표면에 의해 반사되고 나머지는 구름, 지표면에 흡수가 된다로 나와 있는데요. 뭐 결국에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앞에 있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공급된 양과 소비된 양, 소모된 양은 서로 똑같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량에 대한 에너지 값은 소모량에 대한 에너지 값과 서로 어떻다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면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의 복사 평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태양으로부터 받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지구가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과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 복사 평형에 대해서 나와 있죠. 뭐 등등등 나와 있고요. 자, 태양 에너지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태양 전지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직접 전환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태양 전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얘들아 광다이오드라고 있어요. 광다이오드. 자, 발광다이오드와 광다이오드 이렇게 두 개가 나눠 있지만 광다이오드라고 이제 보통 태양전지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고요.
광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해 줄기를 얘네들은 반도체 소자로 이루어져 있다. 반도체 소자. 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등등등 나와 있는데요. 뭐 태양전지는 태양의 비대너지 전기를 직접 전환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뭐 광다이오드의 구조는 사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어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만약 비대너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비대너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은, 여기에 있던 전자가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예요.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N형 반도체로 껑충하고 뛰어 올라갑니다. 껑충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갑자기 전자의 양이 많아지게 됨으로써 전자를 밀어낼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한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될 텐데, 우리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무슨 방향이라고 얘기해 줬냐면은 전하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전하의 방향. 그럼 전하의 반대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전류의 방향이라고 그랬죠. 전류.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건데, P형 반도체를 그럼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플러스, 그리고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화석연료인데, 자, 생물의 유해가 땅속에 묻혀서 오랫동안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생성된 자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석연료는 산업혁명 이후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화석연료의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 제일 심각한 건 지구 온난화고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미래에는 고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에서 지금 에너지에 대한 어떤 고갈 현상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이 뭐냐? 바로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죠. 자, 신에너지 한번 가볼게요.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에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를 가지고 신에너지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갖다가 필요로 하지 않는 에너지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다음 재생에너지라고 보시면은요, 햇빛, 물, 지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하여 얻는 에너지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묶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친환경적이고 자원 고갈의 염려가 적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발전율이 낮아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비용을 갖다 줄인다라는 것보다는 발전에 대한 효율성을 갖다가 늘려주고 있는 이제 이런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주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했던 거네요. 자, 다시 얘기해 드리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요, 광다이오드예요. 광다이오드. 광다이오드 원리가 되는 거고요. 자, 태양전지 원리라고 나와 있는데, 전자가 빛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태양전지 내부에서 한쪽으로 몰리면서 기전력이 생성되어 전력이 흐른다. 뭐 가로등, 계산기, 시계 등 소규모의 전력을 생성하는 데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전지 내부에서 한쪽으로 몰렸다라는 거는 어디 쪽에 몰렸다고 보면 되는 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N형 반도체, 그죠? N형 반도체에 여러분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장점과 발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장점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 그지? 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함으로 고갈될 염려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함으로 고갈될 염려가 없다? 근데 사실상 이제 태양 에너지도 보면 이제 50억 년만 사용에 대한 어떤 한계점은 존재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는 고갈될 염려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 효율이 낮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건데 어느 날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날 밥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비가 내리는 바람에 밥을 못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거에 대한 그 날씨에 대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전기 혹은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그게 큰 단점으로도 작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기온 발전을 위해서는 넓은 공간을 설치하므로 초기 설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끝난 태양광 패널 처리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풍력 발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풍력 발전에 대한 원리. 자, 풍력 발전에 대한 원리를 한번 좀 가보게 될 텐데, 자,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 방식이다.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가 바람에 의해 돌아가며 발전기가 회전하며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뱅글뱅글 돌아가서 이게 발전기죠. 발전기. 그 기억해야 되는 게 발전기 들어가면은요,
얘네는 반드시 전자기 유도 현상을 갖다가 활용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의 이제 장점과 단점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발전 필요한 자원의 고갈 염려가 없고 배출이 당연히 없죠. 설치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지만 자, 단점이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은 자, 날개 회전에 의한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날씨 영향 당연히 많이 받겠죠. 왜냐면은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풍력 발전을 갖다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날씨 영향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발전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바람이 약한 곳에 설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한 번쯤은 김포공항이나 아니면은 저기 어디에요? 김포공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비행기 타러 갈 때 있잖아. 그런 가는 길 가보면은요, 그쪽에 이런 풍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바람이 많이 불 수밖에 없는 게 뭐 바다 때문에도 뭐 그런 거겠지만은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바람이 불잖아, 그지? 그런 어떤 영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람이 강한 곳에서만 설치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새가 풍력 발전기 날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이래버리면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발전의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핵발전. 자, 우라늄 원자핵이 핵분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전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전자기 유도 현상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라늄과 같이 무거 원자핵이 중성자와 충돌하면 두 개의 작은 원자핵으로 나누어져서 주로 질량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죠.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였어요? 질량 결손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이 두세 개의 중성자가 함께 방출되는데 이는 또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충돌의 연쇄적인 핵분열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런 거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연쇄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은 뭐냐면은요, 끊임없이 이제 계속 핵분열 반응을 갖다가 일으키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연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두세 개의 중성자가 방출되는데 중성자는 주변의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충돌하여 분열시킨다. 그래서 그 결과 우라늄 핵분열 반응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를 연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생성하는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감속제 나와 있죠. 감속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속제는요, 말 그대로 저속으로 가서 우라늄을 부딪혀 줘가지고 거기로 인해서 이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게 되잖아. 근데 거기서 중성자가 가게 되는 게 고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속으로 가야 돼요. 저속으로.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라늄이 있고 중성자를 쐈는데 중성자 저속으로 갔는데 우라늄에 부딪히게 되면은 팍 하고 터져 나와가지고 이제 세 개의 중성자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저속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고속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게 된 이 세 개의 중성자를 갖다가 한 번 더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고속으로 나오게 된 중성자를 갖다가 저속으로 줄여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때 써주게 되는 재료가 바로 감속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감속제라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의 속력을 감소시켜 연쇄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물질, 그리고 원자로 해서 이제 우라늄 원자핵이 분열할 때 발생하는 중성자는 속력이 매우 빠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의 중성자는 핵분열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물이나 물 중요하죠. 흑연. 물과 흑연이 감속제로 이제 중성자의 속력을 낮춰줘야 지속적으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어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중성자를 흡수해서 중성자의 수를 조절하는 장치를 갖다가 우리가 제어봉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중성자의 수를 줄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핵 반응. 자, 핵 발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일단 장점, 단가가 저렴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용량 크고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서 우라늄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데 단점,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고 나와 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체르노빌 있죠? 체르노빌. 아직까지도 영향이 있는 거, 그지? 체르노빌이 정확히 얘기하자면 제어봉이 그 신입이 가지고 논다고 표현은 좀 그렇고요. 신입이 그걸 갖다가 건드리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어봉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체르노빌이 뻥 하고 터져가지고 그게 여파가 아직까지도 있는 거죠. 그래도 꽤 오래 지났는데, 그래서 피해 규모가 굉장히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라늄이 언젠가는 고갈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냉각수로 사용된 물이나 바다에 버려지면 수온이 상승하게 될 거고요. 수명을 다한 발전소의 폐기가 어렵다고 나와 있고, 폐기물 처리가 어렵고 위험하며 비용이 많이 든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지속 가능한 미량 발전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파력 발전에서 나와 있는데,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진동 수주형 파력 발전의 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밀려면 시멘트 구조물 안으로 물이 차오르면서 공기를 위로 압축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압축 공기 밀려면서 터빈을 돌린다. 터빈과 연결된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월파식 파력 발전의 과정입니다. 자, 파도가 밀려면서 발전에 설치된 통에 바닷물이 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에 들어온 바닷물이 방류관으로 빠져나가면서 프로펠러를 돌린다. 프로펠러 연결된 터빈이 회전하면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잘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려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파력 발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온실기체 발생 안 하고 소규모 개발 가능하고 연료비가 들지 않고서 유지비용이 적게 든다고 나와 있는데, 자, 조류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 발전량이 일정하지가 않다. 파도에 노출되어 부식에 취약하다. 강한 적절한 장소 찾기가 어렵다라고 나와 있죠. 자, 조류 발전의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바닷물의 흐름에 의해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이 회전하면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감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조류 발전의 과정에서 나와 있는데, 바닷물에 의해 프로펠러가 회전한다고 나와 있고요. 회전하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것도 전자기 유도죠. 전자기 유도. 지금 여기 보시는 것들 전부 다 전자기 유도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전자기 유도 영상, 그 발전기 원리를 이용하게 되는 거니까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육지로 송전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류 발전과 조력 발전의 차이가 나와 있는데, 바닷물의 흐름을 조력 발전 해수면의 높이차를 이용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조력은 뭐냐면은요, 조력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 뭐 예를 들어 물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뭐 기둥 하나 세워요. 그냥 밀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썰물이 이제 발생이 돼 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워볼게요. 썰물이 돼 버리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이 정도 됐겠죠? 물이 아직 이렇게 차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구멍을 하나 뚫어 버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람개비 하나 설치를 해봐요. 그러면 이게 뱅글뱅글 돌아갈 거 아니에요. 물이 어떻게 되면서 kwa치치치치 물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 있는 프로펠러가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 요것이 이제 조력 발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것이 조력 발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조력 발전. 자, 조력 발전은 원래도 나와 있는데, 방조제를 쌓아 밀물과 썰물에 의해 나타나는 해수면의 높이차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단류식, 뭐 복류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낙조식, 창조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물을 흘려보낼 때 발전하는 방식, 바닥에 호수로 물을 채울 때 발전하는 방식, 밀물 때 썰물 때 모두 발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력 발전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발전량이 많고 저렴하고 고갈 염려가 없고 온실기체를 배출하지 않고 당연한 건데, 건설 부지가 제한적이다. 건설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균일하지가 않고 갯벌 파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생태계 파괴가 된다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열 발전은 뭐냐면은 이제 사실 화산 폭발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땅에서 나타나게 된 이제 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발전기를 갖다가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화산, 간헐천 또는 다른 열원과 가까운 땅속에 물을 굴착한 후 지표면까지 파이프로 연결하고 물과 섞여 있는 증기를 추출하여 전기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열 발전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하에 물을 주입하거나, 자, 화산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한다고 나와 있고요. 자, 뜨거워진 물을 끌어올려 증기를 분리하고 터빈으로 보내 터빈을 회전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열 발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장점. 온실기체 배출 안 하고 고갈 염려 없고 영양 거의 받지 않고 남은 열이 지역 난방에 쓰이고 유지 보수가 쉽다. 많은 비용이 든다. 그 다음에 뜨거운 열이 존재하는 지역이 제한적이다. 지진을 일으키기도 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연료전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연료전지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에 의해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 전해질로 구성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소, 산소, 물, 전기에너지, 열에너지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반응식보다도 그냥 흐름 자체를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수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소 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이온이 이렇게 됐다라는 건 전자를 버렸다라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수소 기체가 뭐가 됐다? 전자를 잃는 산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전자의 이동이 이렇게 나는 거니까, 이쪽 우리가 전하의 이동이 발생이 되었다. 그럼 거꾸로 가게 되는 거는 뭐가 되는 거겠죠? 전류가 발생이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수소 이온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산소가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소가 수소 이온과 이제 전자를 만나게 됨으로써 산화가 일어난 곳이니까 여기서 전자를 다시 얻게 됨으로써 뭐가 일어난다? 환원이 일어난다. 산화와 환원이 일어난다. 누가? 수소 이온이. 예, 그래서 물이 생성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료전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물이 배출됨으로 친환경적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화학에너지가 바로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므로 에너지 효율이 높다. 단점은 안전하게 수소를 생성, 운반, 보관하는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죠. 수소가 이제 굉장히 예민한 기체죠. 그죠? 조금이라도 열을 갖다가 받게 되면은 쟤는 터지는 것을 갖다 이제 성질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히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환경 에너지 도시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신재생 에너지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환경적인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영국의 배드제드라고 나와 있는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개발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물 처리장을 매입해 이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난방과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모든 주택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태양 에너지 사용을 극대화하고 산업 폐기물들을 태우는 열 병합 발전을 전기를 생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키워볼게요. 자, 나머지 이제 적정 기술도 나와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이제 환경이나 문화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과학기술 적정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그래도 한번 좀 읽어봐 드리는 거 이게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봐 드릴 수는 있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거는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그냥 그런 곳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보도록 해볼게요. 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저렴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노동력과 기술을 이용해야 하고, 제품에 적당한 사용법이 간단해야 하고, 자,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현지 주민 스스로 직접 제작이 가능해야 하고, 이제 협동이 필요하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7번이겠네요. 그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적정 기술의 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항아리 냉장고, 뭐, 생명빨대, 큐드럼, 페트병 전구, 그리고 와카 워터탑, 태양열 조리기가 등등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OX 빈칸 채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유일하게 스스로 비춰내는 별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태양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두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자, 태양은 뭐뭐 융합에 의해서 수소 핵 융합이겠죠. 핵융합 반응의 에너지를 방출하면 이때 방출된 에너지는 질량이 결손돼서 발생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질량 결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빛의 속력을 C라고 하고 핵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원자핵의 총질량이 M, 그죠? 원자핵의 총질량이 M이라고 했었을 때 이만큼의 질량이 결손된 거죠. C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건데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자, 5번 한번 가볼게요. 태양 에너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화력발전, 수력발전, 핵발전 등을 통해서는 전기에너지로 전달된다고 나와 있는데 핵발전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5번은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위도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하여 대기와 해수가 순환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6번도 이제 동그라미가 될 거고. 7번. 화석연료는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매장량이 한정적으로 고갈될 위험이 있는 에너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8번. 핵발전 과정에는 원자로 내 우라늄과 원자에게 느린 중성자죠. 그쵸?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에너지와 두세 개의 중성자가 한 번 더 방출되겠죠? 이는 다시 다른 우라늄의 원자에게 계속 충돌한 막대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연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쇄 반응. 이렇게 얘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아이고. 자, 9번 가볼게요. 자, 핵발전은 핵발전 방식은 핵분열 시 방출된 에너지로 물을 끓여 터빈을 돌리고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에너지 이용을 해가지고 증기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이제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이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자, 1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번에 제어봉은 중성자의 속력을 느리게 만들어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이고, 감속제는 연쇄 반응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성자를 흡수하여 연쇄 반응이 직접 일어나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어봉이 아니라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감속제라 그랬죠? 감속제. 그죠? 그래서 제어봉이 아니라 이거는 감속제에 해당되겠죠. 네, 그럴 때 10번은 이제 우리가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가볼게요. 자, 태양광 발전은 반도체로 만든 태양전지죠. 그죠? 이용하여 태양의 비대는 직접 전기 에너지를 전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가볼게요. 자,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뭐와 뭐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라고 나와 있는데,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죠. 신에너지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죠. 좀 환경을 갖다 활용하는, 그죠?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신재생에너지는 환경 문제가 거의 없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므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1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5번인데 신재생 에너지는 대체로 화력 발전보다 발전 효율이 높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는 이제 발전 효율이 높지가 않고 이건 낮다요, 낮다. 그죠? 이런 거 다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죠? X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에 가볼게요. 파력 발전은 밀물과 썰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수면 높이 차? 이거는 파력이 아니라 조력이죠. 그죠? 조력 에너지. 16번에 X가 되겠죠? 조력 발전과 파력 발전은 공통적으로 발전소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조력 발전은 이제 갯벌 파괴, 맞죠? 갯벌 파괴, 생태계 파괴가 되고, 환경에 끼친다. 당연한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9번 가볼게요. 자, 화력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 발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화력 발전은 아니죠? 19번은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가 전기를 직접 전환되므로 에너지 효율이 40에서 60% 정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뭐예요, 이거 싹 다. 외우는 문제죠.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자, 21번 가볼게요. 수소연료전지는 반응 후 물과 전기에너지, 열에너지만 발생하므로 환경오염 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에 자,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쵸?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뭐 사실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또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답을 체크하는 정도밖에 되지가 않죠. 자, 지역 발전은 땅속 뜨거운 지하수나 수증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므로 설치 장소가 화산 지역 근처로 제한적이다. 그죠? 단점은 뭐가 있었어요? 지진이 일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우리가 아까 배웠었죠. 자, 친환경 에너지 도시는 지역 환경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의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도시를 말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5번 친환경 에너지 도시는 빗물과 오수로 화장실이나 옥상 정원 관리에 사용하고 지붕에 태양열 발전판을 설치하여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 될 거고. 자, 사회 필요 및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적정 기술이라 그랬죠? 네, 적정 기술. 자, 적정 기술 현지 주민이 직접 제작 가능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쵸? 이거 맞는 말 될 거고. 적정 기술 선진국의 노동력과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죠. 현지의 노동력과 기술을 이용을 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29번. 적정 기술은 높은 수준의 지식이 없어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30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적정기술 사람의 협동이 필요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갖다가 이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3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31번부터. 자, 젖은 물에 물이 증발할 때 주위에서 열을 흡수하는 것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항아리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그죠? 항아리 냉장고. 그죠? 다시. 이거를 이렇게 해보자. 이게 더 편하겠죠? 1, 2, 3, 4, 5,
96 이렇게 하고 항아리 냉장고니까 이걸 2번을 써주면 되겠죠. 자, 지붕에 설치하면 빛이 산란을 이용하여 어둠을 받았다가 밖에 있을 때가 나있는데 이거는 페트병 전구가 되겠죠. 페트병 전구니까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죠. 자, 물을 빨아들이면 정수장치를 통해 오염된 물이 정화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빨아들인다. 빨대죠, 빨대.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생명빨대가 되는 거 이거 1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작은 힘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길어올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나와 있잖아. 그지? 이거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이거 큐드럼이라고 그러죠. 큐드럼. 이거는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 다음에 가볼게요. 좀 떨어졌으니까 여기는 그냥 선생님이 쓰도록 할게요. 자, 땡땡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그물에 닿으면 생기는 물방울을 모아서 이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와카 워터탑이 되겠죠? 와카 워터탑.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햇빛이 강한 지역에 설치하여 햇빛을 모아 음식을 데우는 장치다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태양열 조리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태양열 조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37번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재생에너지 이용한 발전 방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되는 거니까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제외하고 이제 많은 국가를 찾으면 되는 건데 뭐 이거 다 더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 중에서 누가 제일 많고 누가 제일 적은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얘가 제일 적죠.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 우리가 신에너지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예, 그래서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B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터빈을 사용하지 않는 발전 방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발전 방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자, 38번 같은 경우 어디가 해당되겠어요? 터빈 사용하지 않는 발전 방식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제 B국이 되겠죠. 자, 에너지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여기 화력 발전이 제일 많은 데로 고르면 되겠죠. 화력 발전이 제일 많은 곳 어디가 되겠습니까? A국이 되겠죠. A국. 자, 바람이 많은 부는 지역에 위치할 것이다. 풍력 발전이 되게 많아야 되겠죠. B에 해당되겠죠. B. 그죠? 40번의 B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나라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원자력 발전이 제일 많은 곳이 되겠죠. 어디가 되겠습니까? C국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밀물과 썰물에 나타나는 해수면의 높이차가 가장 큰 지역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수력과 조력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수력과 조력 한번 가볼까? 근데 수력은 사실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조력만 보면 되겠죠? 조력. 그러면 2, 1, 14가 되겠는데, 여기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밀물과 썰물의 연거는 42번의 C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 구름이 많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가 지속되면은 이 나라는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풍력 발전에 해당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B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0부터 43까지 이제 OX 퀴즈 모두 다 마쳤고요. 선생님이랑 여태까지 같이 공부해서 너무 고생 많았고 반드시 여러분들 복습하는 습관 그리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 잊지 마시고 뒤에 있는 문제도 함께 풀어가면서 선생님 좀 여러 가지 실전 문제를 갖다가 좀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